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침이 싹 도는 정부 지원 사업에 이어서 좀 입맛까지 사로잡는 투자 유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알파브라더스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투자 심사역을 맡고 있고 주로 사업계획서 그리고 투자 제안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AI 뷰티테크 스타트업에서 실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투자 제안서를 수도 없이 작성해 보기도 하고 실제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도 진행해 보면서 이 투자라는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첫 투자 유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은 크게 정부 그리고 민간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 그리고 융자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민간에서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정부에서의 투자와 이 민간에서의 투자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민간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왜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냐라는 것은 형평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이제 대표님 기업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옆에 계신 대표님 기업에서 우리 기업은 왜 자금을 지원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혜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엔젤 투자 매칭 펀드 또는 이제 투자 연계형 정부 지원 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투자할 기업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모든 기업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과 같이 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투자한 기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받으면 이제 정부가 한 N배수 정도 매칭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대표님들께서 민간 투자까지 어떻게 이어지냐라고 보면 처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장 검증을 진행하게 되죠. 이 시장 검증을 통해서 초기 고객 반응이라든지 매출과 같은 이 정량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면 이때부터 이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에서 투자 유치를 하는 이 단계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요. 처음에 초기에 투자금을 받았을 때를 시드 단계라고 하고 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출시될 때 받는 투자 단계를 시리즈 A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대규모 채용이라든지 해외 진출과 같이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에서 투자금을 받을 때를 시리즈 단계라고 불리는데요. 이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진이 될 거예요. 이 자금은 소진되는데 수익은 나지 않고 이 비용만 나는 단계에서 소위 말해 이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이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대표님들께서 죽을지도 모르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이디어만 갖춘 대표님들께도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대표님들이 이 자금을 수혈받아서 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장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이 정량적 데이터를 만들게 되시면 이때부터 민간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투자는 정말 간단하게 이 이익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투자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재무적 투자자는 이제 사업 운영에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 차익을 남기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엔젤 투자자라든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본 엔젤스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이 배달의 민족이 설립되고 4개월 만에 3억 원을 시드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이 배달의 민족 가치가 약 5조 원 정도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벤처 캐피탈은 1000배의 수익인 3천억 원을 차익으로 남기게 되죠. 이 경우에 본 엔젤스가 재무적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외에 전략적 투자자는 무엇이냐? 전략적 투자자는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또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이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그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등이 있는데요. 똑같이 배달의 민족 사례를 볼게요. 식품 배달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 이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이 배달의 민족을 약 5조 원에 인수했는데요. 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본인들의 그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배달의 민족 사례를 보더라도 이 투자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의 종류가 좀 나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이 우아한 형제들 사례를 통해서 좀 투자 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배달의 민족이 설립된 이후에 3억 원을 엔젤 투자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상 이 완성된 제품 또는 서비스 없이 이 아이디어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 단위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시리즈 A 단계에서 20억 원을 투자하게 되죠. 이때는 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출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에서 시리즈 A 단계의 투자금을 유치했고요. 이후에 이 시리즈 B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업을 고도화하게 되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주문 데이터랑 배달 데이터를 연결하는 이 커넥티드 POS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스케일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리즈 단계마다 투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을 하게 되죠. 이 투자를 진행할 때 크게 주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이 보통주는 기본적인 주식의 형태로서 의결권이 있어서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주식이고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이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보유한 주식입니다. 근데 이 초기 기업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이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선주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투자 라운드마다 이제 정해진 투자 금액, 범위가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 기업마다 투자 금액은 단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이 투자하는 시점에 이 주식의 발행 가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발행 가격이 다른 이 주식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시리즈 A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파생됐냐? 라고 봤을 때 이 실리콘밸리에서 실질적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계약서에 보면 우선주 A 묶음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리즈 A Preferred Stock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서 이제 시리즈 A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고 편리상 이제 시리즈 A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단계를 구분하게 되었죠. 그럼 투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첫 번째로 투자 대상 업체를 발굴하겠죠. 그래서 투자사에서는 크게 파트너와 심사역 이런 직급 체계가 나뉘게 됩니다. 파트너는 실질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심사역이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심사역이 이제 관심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미팅을 진행하게 되고 이 경영진 미팅을 통해서 좀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파트너와 함께 2인 1조로 이 대표님들을 다시 방문하게 되면서 굉장히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대표님들과 진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업 가치와 투자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파트너와 심사역이 단번에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투자 의사결정기구라고 불리는 이 투자심의위원회에 이 기업을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기업에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이 이후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판정이 나면
법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한 다음 계약하고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자 유치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대표님들께서는 어느 시점에 투자를 받아야 하냐라고 봤을 때 이 투자 프로세스는 정말 빠르면 3개월이고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제 돈이 떨어질 시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이전부터 이 투자 심사역을 만나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투자 유치는 어떻게 첫 번째로 준비를 하면 될까요? 투자 유치가 처음인 이 대표자 분들께서 필요한 그 3가지 액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자 유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를 컨택해야 되고, 세 번째는 투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투자자 유형의 첫 번째는 개인형 엔젤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개인형 엔젤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룹 형태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제 적격 엔젤과 전문 엔젤로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실적을 보유를 했거나 또는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모임을 형성을 해서 또 투자금을 불려서 지원하는 형태들이 엔젤 클럽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 엔젤 투자자가 있는데요. 기업 엔젤 투자자 중에 첫 번째가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기관인데요. 투자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투자금을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4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CNT테크, 저희 알파브라더스가 있고요. 산업혁명 기술 지주회사는 이 대학이 보유한 특허 같은 이런 그 기술들을 좀 사업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좀 이 기업을 키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이고요. 이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와 창업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의 사업화와 창업 촉진을 이제 주 목적으로 기업에게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컨택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투자자를 컨택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투자자가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투자자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콜드메일을 보내는 건데요. 이 콜드메일이라는 것은 이 일면식이 없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굉장히 차가운 메일을 의미합니다. 이 콜드메일, 이 차가운 메일을 어떻게 좀 따뜻하게 만드냐라고 봤을 때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받는 사람을 2번, 3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메일을 보시면 받는 사람이 존인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Dear Mar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실수는 안 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발송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투자자들은 저한테 이제 발송된 메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삭제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숨은 참조로 이제 대량으로 발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대표님들은 편하실 수 있는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진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를 생각하는 좀 문장을 넣어서 관심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께서 콜드메일을 보내실 때 저희 기업은 이렇고요. 이 메일을 보내는 목적은 이 투자계획서 검토를 위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저희 제품 서비스는 이런 식이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콜드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표하는 방법은 이 투자자마다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에게 한두 줄 내외로 제가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이 기관에서 굉장히 소셜벤처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 자체가 소셜벤처랑 조금 유관한 그런 분야인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짧게 한두 줄 내외로 문장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투자자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투자자들에게 콜드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벤처투자마트와 엔젤클럽 그리고 전문개인 투자자 이 항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벤처 투자 마트는 이 엔젤 투자자와의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벤처 투자 마트를 신청하게 되면 크게 엔젤 트랙과 VC 트랙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초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엔젤 트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엔젤 투자 마트가 무엇이냐? 엔젤 투자 마트는 이제 엔젤 투자자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투자 유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접수를 하게 되면 투자자와 1대1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이 기업의 사업성이나 기술성을 판단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이 사업 계획 작성부터 좀 PT 코칭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엔젤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엔젤 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엔젤 리더스 포럼이라고 해서 메일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메일을 보고 관심이 있는 엔젤 투자자분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엔젤 투자자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엔젤 클럽인데, 이 엔젤 클럽 항목에서 엔젤 클럽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엔젤 클럽들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엔젤 클럽들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 클럽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클럽의 정보들과 이 클럽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 투자가 연애하는 것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사람한테 시간과 돈을 쓰게 되잖아요. 투자자들도 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어느 곳인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표님들의 그 비즈니스와 유관한 분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엔젤 투자자를 찾는 것이 필요하고, 이 투자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적인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했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서 이 엔젤 투자자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악당을 잃기 마련이잖아요. 이 엔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블랙 엔젤이 있는데요. 이 블랙 엔젤은 천사처럼 나타나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악마처럼 돌변해서 경영권을 뺏고 이제 또 개인의 이익만을 쫓는 엔젤 투자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을 이제 진행하는 사이트에서 이 블랙 엔젤이 이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댓글로 이제 업로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내릴 테니까 좀 금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분을 요구하면서 그런 기업에게 직접적인 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엔젤들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냐, 두 가지 의심들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지분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엔젤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3%에서 한 8% 내외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는데, 좀 무리하게 지금 많은 투자를 할 테니 30%에서 50%의 과도한 지분율을 요구한다면 조금 의심해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무엇이냐면, 엔젤 투자자가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투자를 받은 기업이 이 매칭 투자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1배수 내외로 정부에서 이제 매칭해서 투자하는 펀드 형태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는 그런 블랙 엔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또 그 기업과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펀드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 개인 투자자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 개인 투자자 현황에서 투자자 명을 입력해 보시면 그 투자자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선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 엔젤 투자자를 위주로 살펴봤다면, 이제 좀 기업형 엔젤 투자자의 엑셀러레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와 창업진흥원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창업진흥원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창업진흥원에 접속을 하셔서 이 정보 공개 메뉴에서 사전 정보 공표를 통해서 이 엑셀러레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창업진흥원에서 1년을 주기로 이 엑셀러레이터 등록 현황을 업로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고 지금 현재 약 한 370개 정도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있고 이 엑셀러레이터들의 정보와 전문 투자 분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엑셀러레이터 말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테마를 갖춘 펀드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한국벤처투자에서 이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이 테마가 있는 그 펀드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펀드를 들어가 보시면 이 펀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에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결성일이랑 결성 총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성일이 실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투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서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아마 다른 또 투자 정보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찾는 방법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넥스트 유니콘을 통해서 한 번에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넥스트 유니콘의 파인더에 들어가시면 투자 기관 구분부터 선호하는 비즈니스 분야 그리고 뭐 투자 단계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필터링 걸어서 실질적으로 이 필터링에 맞춘 이 투자 기관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찾아갔다면 이제 투자자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모데이에 참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이 데모데이는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이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투자자를 설득하는 자리인데 직접 발표도 많이 해보시고 또 참가해서 들어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데모데이 참가하는 방법은 크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뭐 K-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베턴스와 같이 행사들을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이 주관기관에서 후속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시는 것과 또 엑셀러레이터의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IR 데모데이에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투자자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또 투자 사이트 내에 정보를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네이버에 이 투자라고 치면은 이제 쭉 뉴스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들을 보고 이 기업이 투자를 받았네 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정보를 발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이런 단어들을 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이 이 투자 기업들을 발굴하게 되는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넥스트 유니콘이라든지 혁신의 숲과 같은 그런 사이트에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의 어떤 기업 정보를 등록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투자 자료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고 봤을 때 각각 기업마다 이 투자 자료의 그 항목과 구성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명한 이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용하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처음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항목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의 서비스는 이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고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오면서 성과는 이 정도를 만들어냈고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은 이 정도의 시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저희의 차별점은 이거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델과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떻게 좀 확보하냐라는 이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매출은 향후에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매출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금들은 이렇게 조달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투자 계획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요 IR 항목 순서대로 이제 대표님들께서 자료를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이제 작성하는 거랑 좀 유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계획서랑 이 IR 투자 제안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차별점을 두려면, 첫 번째로 이 가치 설득을 위한 이 기업만의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잭팟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치 설득을 위한 이 기업만의 논리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가 이 기업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투자자를 설득한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사례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잭팟임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시장 규모는 이렇지만 지금 저희가 마케팅 전략이 조금 달라서, 또는 뭐 서비스가 완성이 안 돼서 라는 식으로 이제 현재는 매출이 낮지만 이 시장 규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방법만 바꾸면 저희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시장성을 드러내거나,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이제 IR 자료를 준비하실 때 PPT를 켜놓고 이제 어떤 자료를 추가를 할까라고 하면서 이 대표님들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쭉 순서대로 이제 채워 나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인식 단계에서 이 독점 플랫폼에 조금 높은 수수료 부과 정책이 우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 수수료 수익을 저희가 확보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수수료 부과 정책이 문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결국 본인들도 수수료 수익을 착취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가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페이지 작성을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이 각각 항목별로 한 줄 내외로 이제 스토리 라인을 한번 구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라든지 워드를 틀어 놓으시고 이 각각 항목마다 이제 해당하는 그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논리 구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페이지 기획안이 작성되게 되면 이제 IR 자료를 작성하게 되죠. 그 이후에 작성된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성과라든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살을 붙이시고 최종적으로 IR 발표 연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첫 투자 유치 준비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 소개서 형태로 간단한 콜드메일용 IR 자료와 풀덱 IR 자료를 좀 구분해서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에게 이 IR 자료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을 때 이 투자자가 이 기업과 동일한 기업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업의 굉장히 그 엑기스적인, 굉장히 사업적인 부분의 전략 사항을 이 타 기업에다가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서비스 소개서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콜드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 이 IR 자료를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관심이 있고 그 이후에 비밀유지 계약서라고 하는 그 NDA를 체결하시고 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IR 자료를 구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레이스일 텐데요. 대표님들께서 뭐 정부 지원 사업도 따셔야 되고 뭐 매출도 만드셔야 되고 투자 유치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기저에는 항상 그 자금 조달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자금을 잘 조달하셔서 대표님 최종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